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미혼남입니다. 그녀는 우리 집 가게를 찾던 오랜 단골 손님이었고 우리 엄마와도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녀 첫인상은 한마디로 끼가 넘친다고 할까요?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저 아줌마는 참 곱게도 생겼다였죠. 외모를 잠깐 설명하자면 얼굴은 상당한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예쁜 편이고요. 몸매가 아주 근대해졌어요. 서구형 체형이었거든요. 한번 보면 또 보고 싶은 그런 여자였죠. 내가 대학 생활하면서부턴 자주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서 한 달에 한두 번 가게에서 보면 잠깐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가끔 잠이 잘 안 올 때 그 아줌마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를 이용해 그녀와 좀 더 친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우리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연립주택에 혼자 산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살갑게 다가가 자주 얼굴 보니 좋다, 예전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등 장난 섞인 농담도 주고받고 그때마다 이러다 정들겠다, 자주 보니 자기도 좋다며 정태야, 다음에 또 보자.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며 환하게 웃을 때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녀도 나를 원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저녁 7시쯤 가게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어요. 마침 그녀도 잠시 들른 듯 보였고 8시쯤에는 친구와 함께 먹자 골목에서 소주 한잔할 거라며 가게를 나섰죠. 순간 이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가게를 나와 그녀가 향한 먹자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양곱창집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죠.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테이블이 30개 넘게 놓여있는 제법 넓은 가게였어요. 나는 그녀의 테이블이 보이는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양곱창 2인분과 소주를 시켰죠. 그리고 힐끔힐끔 그녀 쪽을 바라보니 다행히도 일행은 여성 한 명뿐이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오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됐죠. 그녀가 화장실에 갈 때 마주치는 척할까? 아니면 식당을 나선 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연출할까? 심지어 그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마주치는 방법도 떠올랐어요. 그러나 기다릴 필요 없이 기회는 찾아왔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곧바로 따라 나서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태어난 척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나온 그녀가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정태 아니니? 어머머, 세상에 여기서 널 다 보네. 정태, 너도 술 마시러 온 거야? 네, 아줌마. 아줌마도 여기 오셨어요? 아, 맞다. 아까 낮에 약속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아줌마 약속 장소가 여기셨어요? 그래, 맞아. 어머, 신기하기도 하지. 너는 여자친구랑 술 마시러 왔니? 아니요. 아줌마, 사실은 저 여자친구랑은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냥 기분도 울적해서 혼자 술이나 한잔 하려고 왔어요. 혼자 조용히 생각 좀 하려고요. 어머, 정말. 아이고, 어쩌다 헤어졌대. 혼자 속 많이 상했겠네. 아줌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뭐,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혼자 생각 정리도 좀 하고 그냥 소주 한 잔 기울이면 괜찮아져요. 금방 있겠죠, 뭐.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에휴, 젊은 사람이 혼자 끙끙 앓는 꼴은 못 보겠네. 혼자 술 마시면 무슨 재미야. 이 아줌마가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정태야, 우리 테이블 와서 우리랑 같이 마시자. 응? 어때? 아줌마가 술 친구 해줄게. 아줌마랑 같이요?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히 괜찮지. 마침 나도 오늘따라 영 술맛이 안 나던 참인데 같이 합석해. 아, 그래도 저 때문에 친구분이랑 두 분만의 오붓한 시간 보내시는 건데 제가 괜히 끼어들어서 어색해지거나 불편하시진 않을까요? 아이고,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어.
우리 봉순이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오히려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엄청 좋아해. 워낙 털털한 성격이라 사람 가리는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아줌마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 친구 말이야. 아주 솔직히 말해서 남자라면 아주 그냥 사족을 못 써. 호호. 특히 너처럼 앳되고 싱싱한 젊은 남자라면 아주 그냥 환장하지. 내가 장담해. 호호호. 아줌마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농담의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얼굴이 붉어졌다. 아줌마 말씀이 그 정도시라면 제가 한번 아줌마 친구분께 가서 재롱이라도 한번 떨어봐야겠는데요. 아줌마 친구분, 오늘 밤 심심하실 틈 없도록 아주 신나게 해드릴게요. 제가 분위기 한번 제대로 띄워볼게요. 장난스럽게 받아치며 맞장구를 쳤다. 술 기운이 살짝 오른 탓인지 아니면 아줌마의 유쾌한 분위기에 물든 건지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능글맞은 농담이 술술 튀어나왔다. 잃어버렸던 유머 감각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래, 아주 좋아. 바로 그거야. 그래, 오늘 밤 아주 그냥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아주 그냥 잊고 있었던 젊음도 되찾고 내가 아주 제대로 판을 깔아줄 테니까. 정태, 너도 제대로 한번 놀아봐. 자, 어서 와서 앉자. 두 아줌마와의 유쾌한 술자리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태, 너 순진하고 얌전한 줄만 알았는데 완전 아줌마 쪽 스타일이었네. 네, 아줌마 스타일이라뇨? 제가요? 그럼 오늘 하루만큼은 아줌마랑 썸 타도 되나요? 뭐, 세상에, 나랑 썸을. 네, 아줌마 스타일이라면서요. 그리고 남녀가 술 마시는데 약간의 썸도 없이 무슨 술 맛이 나겠어요? 그래 좋아. 오늘 밤은 정태 마음대로 한번 해봐. 아줌마가 한번 속아준다. 아줌마 스타일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줘봐. 대신 재미없으면 얄짤없어.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자 나는 왠지 모르게 짜릿한 흥분감을 느꼈다. 그녀가 친구를 나에게 소개시켜줬고 난 아줌마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은근슬쩍 말을 놓기도 해보았고 마치 내가 상남자인 마냥 때론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였다. 우스운 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약 1시간 반가량 시간이 지속되었고 다들 많이 취한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2차로 노래방으로 갔다. 아줌마들이 나보고 먼저 분위기를 띄우라고 해서 나는 조금 고민하다가 아줌마들 취향에 맞게 영탁에 막걸리 한 잔을 불렀다. 솔직히 다음 노래부터는 뭘 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녀들도 신이 나서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앞에 있던 친구분이 권해서 아줌마와 난 친구분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앞으로 나가서 브루스를 추게 되었다. 그러던 중 노래는 아쉽게도 끝이 났고 친구가 우리를 놀렸다. 너네 지금 여기서 연애하냐? 왜 너도 한번 추고 싶니? 그건 안 되겠다. 오늘만큼은 정태가 내 거거든. 그녀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때까지도 솔직히 헷갈렸다. 그런데 조금 후 그 친구분이 안 보이는 것이었다. 핸드백까지 없는 걸 보고 먼저 간 것 같아서 아줌마한테 물어보니 눈치 보여서 자긴 더 이상한 자리에 우리랑 같이 못 있겠다며 먼저 집에 갔다고 했다. 단둘이 있게 되자 난 더 용기를 내었다. 마침 아줌마의 노래가 끝났고 난 용기를 내어 최근 들어 만나는 남자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줌마의 한마디가 순간 나를 놀라게 했다. 왜 없다고 하면 너가 해줄 거야? 저야 완전 땡큐죠. 나름대로 재치있게 대답은 했는데 순간 조금 떨렸다. 그녀의 반응이 몹시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아줌마는 너 진짜로 나 같은 아줌마랑 괜찮겠니? 취해서 너 술 주정하는 거지? 하며 내 반응에 믿기지 않는다며 많이 놀란 눈치다. 정태, 그럼 우리 진실게임 하면서 술 마시는 게 어때? 진실게임요? 응,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거야. 일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다듬어진 말이 아니라 바로바로 생각나는 말들을 하는 거야. 그것이 상소리가 돼도 상관하지 않고
마음속의 언어를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야. 방법은 먼저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고 묻는 거야. 그럼 내가 먼저 할게. 나, 어때? 네.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생각나는 대로 답하는 거야. 저 질문을 잘 못 알아들어서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도 안 돼. 그냥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 다시 할게. 나, 어때? 이뻐요. 나는 어때요? 멋진 남자. 아까 나랑 애인하겠단 소리 진심이야? 진심이죠. 내가 애인으로서는 어때요? 나야 완전 좋지. 그럼 우리 오늘부터 애인할래? 좋아요. 그녀가 나의 첫정이었다. 약 1년 뒤 어느 날 밤 채팅 어플을 통해 그냥 생각 없이 상대를 물색하고 있었다. 어찌저찌 하다 보니 제 채팅 신청을 받아준 이름은 봉순이고 나이는 42살인 아줌마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남편은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는데 결혼 10년 차가 되니 서로 애정도 떨어지고 매일 싸우다 보니 지쳐서 3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더군요. 서로 대화가 잘 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농담도 쉽게 주고받고 때로는 가벼운 장난 섞인 대화도 오갔어요. 그러다 보니 호칭도 처음엔 닉네임으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자기야 서방님 같은 장난스러운 호칭도 자연스레 나오게 되었어요. 그녀는 40대, 나는 20대.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대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에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더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떠보는 듯한 말들도 오갔죠. 장난처럼 시작된 대화였지만 가끔은 그 장난이 농담만은 아닌 듯한 분위기도 느껴졌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지내왔다고 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었고 일과 가정 사이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나와의 대화가 그녀에게 작은 탈출구가 된 듯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였지만 점점 더 깊어졌죠. 나 아줌마랑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게 봉순 씨였으면 좋겠어. 정말? 나도 어린 총각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있잖아. 정태야,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가끔은 내 나이도 있게 돼. 그럼 저랑 만나시면 되겠네요? 나야 숫자일 뿐이죠. 그녀도 웃었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데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괜찮아? 뭐 어때요? 서로 맞으면 앞으로 종종 보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빠빠이 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채팅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서로의 연락처를 주었고 만날 약속까지 정하게 되었던 거죠. 며칠 후 그녀의 회사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7시쯤이었다. 그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는데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다. 퇴근하고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창문을 내려 혹시 미숙 씨.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길래 무작정 차에 태웠다. 근데 낯이 익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다.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보았을까? 어디서도 본 기억은 없다. 낯이 익을 뿐. 그래도 나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어 머리를 굴려보았는데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낯이 설지 않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어디서 보았을까? 우리 가게 오는 손님인가? 저기 봉순 씨,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왜 이렇게 얼굴이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내 얼굴을 정면으로 한참을 쳐다보더니 혹시 양곱창집 수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 1년 전 수진 아줌마와 양곱창집에서 술자리를 함께했던 그녀였습니다. 이후 뻘쭘해서 차 안에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녀도 어색한지 한동안 말 없이 있었죠. 그때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둘 다 어쩔 줄을 몰라하며 분위기가 영 심상치가 않아서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차는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한적한 길에 세웠죠. 수진 아줌마 친구여도 난 상관없는데 봉순 씨는 어때요?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래. 우리 복잡하게 얽힌 사연은 서로 잊자는 거였죠. 내가 맘에 들어서였는지 아니면 그날 남자가 필요했던 건지 암튼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어진 거지. 이혼하고 남자는
몇 번이나 만나봤어요? 이후 그녀의 한마디가 순간 나를 놀라게 했다. 3년 전에 이혼하고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네요. 그럴 기회도 전혀 없었죠. 무슨 팔자가 이런지 내가 남자복이 없나 봐요. 뻔한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러려니 하였다. 그럼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어 드리죠? 정말? 네, 물론이죠. 이후 그녀와 연락하며 지내오다 이성적으로 좋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제 이상형이 평소에 활발하고 저랑 죽이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사귄 여자들은 정작 정반대 스타일들. 제가 워낙 말이 많고 장난하는 걸 좋아해서 저랑 조금 장단도 맞춰주는 사람이 좋은데 이상하게 못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그녀와 왕래하며 지내오다 점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떨지 모르지만 시간 날 때마다 둘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사적으로도 자주 만났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집으로 절 초대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만들어 주겠다고 집으로 오라는 소리에 엄청 기대를 하고 갔죠. 역시나 술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특히 그녀는 많이 마셨어요. 제가 2병, 그녀가 3병? 점점 정신을 못 차릴 때쯤 저는 집에 오려 했지만 그녀가 절 붙잡더군요. 혼자 있기 싫다 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그녀 집에서 아침까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누나가 먼저 과거 얘기를 꺼냅니다. 신랑이 바람나서 이혼을 했다는 둥, 외롭다는 둥, 힘들다는 둥, 어떻게 해야겠냐는 둥. 정태아, 그녀는 나직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술기운이 올라서인지 그녀의 눈빛은 더욱 촉촉하고 진지해 보였다. 나 사실 너 좋아해. 춤이 멎을 것 같았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격하게 뛰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가끔씩 생각날 때 보는 사이가 아니라 진짜 애인으로 만나고 싶어. 나이 차이가 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할까? 나는 한참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내 대답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시외로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싶어. 단순 엔조이가 아니라 연인으로 말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냥 내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20살이라는 나이 차이. 하지만 그녀와 있을 때 나는 나이 차이를 크게 의식한 적이 없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언제나 즐거웠고 편안했으며 무엇보다도 설레었기 때문이다. 저도요.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정말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선을 긋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당신을 더 가까이서 알고 싶고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쥐고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진짜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좋아. 그녀는 감격한 듯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다. 더 이상 어색한 선을 그을 필요도 없었고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길 이유도 없었다. 그녀와 나는 진짜 연인이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이 가는 곳에 존재하며 세상의 어떤 기준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예요. 어디 가서 직업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굉장히 차분하고 선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랍니다. 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하게 된 것도 힘든 재수 끝에 점수대가 그 정도여서 지원한 거지 특별히 뜻이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학점 관리를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따면서 무난하게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첫 직장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사회복지관이었어요. 주로 장애인들의 사회재활을 돕는 일을 했고 그 외에 행정, 복지 일도 함께 했죠. 규모가 작아서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내다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복지관은 아침부터 북적였고 늘 소란스러웠어요. 몸이 불편할 뿐이지 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성격도 다양했거든요. 다만 요구사항을 조금만 늦게 처리를 해주거나 바빠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할 때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거였죠. 그래서 복지관에서 일할 때는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했어요. 입사하고 3개월은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일보다 힘든 것은 사람을 대하는 것, 감정선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힘들긴 했지만 일단 경력 쌓아서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복지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장애인 어르신께 아침부터 한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느냐? 복지관은 정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고 있느냐?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평상시에도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직원들 모두가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리버리한 신입인 줄 알고 저를 붙잡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의 치매 증상도 있어 했던 말을 반복하시고 설명을 드려도 못 알아들으시고 밀린 업무는 해야겠고 난감했죠. 어르신께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 처음 보는 한 남자 장애인이 휠체어를 끌고 오며 외치는 거예요. 혹시나 싸움이 나면 어쩌나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데 선생님 그냥 제가 조금 뭐 좀 물어보려고 한 거라고 하면서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알았다고 하면서 그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에요. 놀란 눈으로 새롭게 등장한 남자를 보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아프셔서 그런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닐 땐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오늘처럼 곤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감사하다는 말 대신 꾸벅 인사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또렷한 눈매에 정확한 발음과 선한 인상을 가진 그 남자는 누구일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 와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왔지만 그분들과는 다른 뭔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리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저와 같은 사회복지사더라고요. 그 남자가 복지사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들어오자 직원들이 반기면서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가 복지부 장관상을 받아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복지부에서 주최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더라고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어 이 작은 복지관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기도 했죠. 옆자리 선배에게 들었는데 그 남자는 5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 끝에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원래 대기업을 다니며 촉망받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장애자가 되었으니 그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읽어가고 계신 분이라며 복지사들의 롤모델이라고까지 칭송하셨어요. 함께 일을 하다 보니 그 말 뜻을 알겠더라고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시작과 끝이 분명했고 체계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을 얼마나 친근하게 대하는지 부침성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선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모두 다르듯 그분의 장애 역시 그냥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선배는 내외적으로 멋진 분이었어요. 선배 덕분에 직장 생활도 훨씬 수월해졌고요.
선배와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선배가 제 마음에 점점 차오르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남자를 사랑한다니 처음에는 이런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선배를 만나고 장애가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들여서 진행하던 연말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복지관 송년회가 이어졌어요. 복잡한 마음 때문인지 그날따라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한참을 휘청거리고 있었죠. 밖에 나와 서 있는 제게 그 선배가 다가오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하면서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언제나처럼 다정스럽게 말을 건네는 선배에게 대뜸 고백을 해버렸어요. 선배를 좋아한다고요. 선배는 당황한 듯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선배는 취했다고 하면서 무시했어요. 취기를 빌려 다시 한번 선배에게 좋아한다고 큰 소리로 마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일행들이 몰려오고 선배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다시 선배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말했죠. 선배님, 마음을 알고 싶다고요. 그러자 선배는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생각이 난 듯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좋지만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만큼 큰 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절은 예상했어요. 자존심과 책임감이 강한 선배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돌아서는 선배를 그 순간 잡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제가 아니죠. 고백 이후 어색해하는 선배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대한 것은 물론 더 열심히 일하면서 선배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 마음의 편지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익명으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사과 등등을 전하는 행사였는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배만 느낄 수 있도록 구구절절하게 편지를 썼죠. 그리고 얼마 후 답신이 왔어요. 그동안 선배가 살아왔던 삶이 담겨있는 편지였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예상치도 못한 삶과 마주하게 되면서 선배는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에 두문분출하며 지냈다고 해요. 그렇게 꼬박 1년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가 남은 인생까지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해요. 만약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해요. 그 삶을 함께 걸어가자고는 차마 말 못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진심이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선배의 편지를 읽는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면서 큰 좌절감에 못 이겨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에 장애가 있었던 셈이죠. 몸에 장애가 있어도 건강한 마음으로 일어난 선배, 마음에 장애가 있어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난 저, 우린 다른 듯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선배와 다시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듬으며 지금 느끼는 그대로 사랑하자고 다짐했어요. 그간의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지 선배가 울먹이는데 20살의 텅 빈 가슴으로 울던 제가 떠올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선배와 저는 용기 내어 사랑을 시작했답니다. 장애를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선배는 제겐 너무 멋진 남자이고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크고 작은 산을 넘어야겠지만 함께 손잡고 나아가 보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지키려는 노력이 아닐까 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이곳에서 53살의 설비기사 민철은
매일같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살아간다. 그는 고졸 출신으로 평생 보일러와 씨름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다. 아이들은 이제 제각기 삶을 찾아 떠났고 민철은 홀로 남아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의 앞집에는 43살의 경민 엄마가 살고 있었다.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잠시 일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다 바람난 남편과 이혼한 지 2년. 그녀는 아들 경민이를 키우며 새 출발을 꿈꾸는 중이었다. 민철과 경민 엄마는 처음에는 그저 이웃 사이였다. 하지만 민철은 어려움에 처한 그녀를 두고 볼 수 없었다. 경민 엄마의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주고 집 앞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도맡았다. 말없이 베푸는 그의 배려에 경민 엄마는 점차 마음의 빚을 느꼈다. 어느 날 동네 마트, 민철은 작업을 마치고 저녁거리를 사러 들렀다. 늘 보던 낡은 작업복 차림의 그를 본 경민 엄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민철은 약간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먹고 살아야죠. 경민 엄마는 요즘 좀 어때요? 글쎄요. 그냥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게 전부예요. 아저씨 덕분에 그나마 마음이 편하죠. 에이,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짧은 인사가 길어진 대화로 이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동네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민철의 진솔한 말투와 따뜻한 배려는 경민 엄마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몇 주 뒤 경민 엄마의 집 싱크대가 고장났다. 민철은 흔쾌히 고쳐주겠다고 했다. 작업을 마치고 나가는 길 그는 문득 물었다. 경민 엄마, 시간 되면 소주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요즘 저도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동네 포장마차에서 나눈 술 한 잔은 그들의 거리를 훨씬 좁혔다. 경민 엄마는 바람난 남편과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민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그날 밤 경민 엄마는 속마음을 털어놓은 자신이 민철에게 점점 더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 번은 민철이 경민이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간 적이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민 엄마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저씨, 경민이랑 잘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경민이가 워낙 잘 따르네요. 아빠 역할은 못해도 삼촌 같은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아저씨,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저씨라면 어떨까요? 민철은 당황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고졸의 노가다꾼인데 경민 엄마는 명문대 출신이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민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경민 엄마를 좋아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아침 일찍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고 경민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의 관계는 세상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랑이었다. 10살 차이와 다른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갔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누가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죠.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두 사람의 사랑은 세상에 맞설 만큼 단단해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43살 결혼 13년 차에 이혼한 돌싱녀입니다. 지난 10년간 워킹맘으로 일을 하다 3년 전부터 친구와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집안 살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어느 날 우리 집 건너편 1층에서 보일러 설비 가게를 하시는 아저씨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1년 전 우리 집 건물의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면서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후 한 번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저씨한테 연락이 오니 무슨 일인가 싶었던 겁니다. 어머나, 아저씨가 어쩐 일이세요? 한동안 대답을 주저하던 아저씨가 어렵사리 꺼낸 첫 마디가 저기, 경민 엄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네, 그리 뜸들이지 말고 말해보세요. 경민 아빠가 아무래도 2층 아가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단 말야. 우리 집은 4층 다가고
건물로 원투룸 10가구를 임대놓고 4층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아무래도 내연관계처럼 보인다는 여자는 약 석 달 전 201호 투룸으로 이사온 30대 초반의 세입자였다. 아저씨 증거는 있어요? 고 묻자 경민 엄마한테 내가 왜 흩은 소리를 하겠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데 며칠 전 경민 엄마가 3층 복도의 전등을 교체해달라고 했었잖아. 그날 경민 아빠가 201호에서 나오는 걸 봤다니깐. 근데 오늘 아침에 분명 경민 아빠 차 끌고 출근하는 거 봤거든. 근데 지금 차가 1층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뭔가 수상하지 않아? 나는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태우시던 설비 아저씨랑 눈이 딱 마주친 것이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설비 아저씨에게 기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아저씨, 저 무서워요. 혼자는 못 가겠어요. 걱정 마요. 내가 옆에 있을 테니. 아저씨도 내 심정을 알고 있다는 듯 나한테 이까딜로 도망치려 하지 말고 부딪혀 견뎌내라고 했다. 그때의 고마움이란 옆에 있어 준단 말 한마디가 왜 그리 크게 느껴지던지. 집에 신랑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아저씨가 1층으로 내려가더니 101호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고 와서는 201호에는 분명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곧장 201호로 쳐들어갔다. 문 앞에서 10여 분 정도 실랑이가 이어졌고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야 문이 열렸다. 헐, 정말이다. 알고 보니 신랑 거래처 사람들과 자주 가던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인데 오래전부터 신랑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모양이다. 니들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한 집에서 뭐하는 짓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깐 우리 더 이상 일 크게는 만들지 말자. 당신이 좀 진정해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버렸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내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해준 사람은 바로 설비 아저씨였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내린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더는 참지 말자, 이혼하자, 큰 충돌 없이 매듭을 짓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현재 살고 있는 4층 다가구 주택을 받는 것이었죠. 그렇게 13년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혼 후 1년, 오랜 시간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니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가끔은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매일 새벽 운동을 위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의 상쾌한 공기가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줄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새벽 운동을 하며 공원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던 찰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다.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던 것도 잠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집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트럭의 경적 소리. 고개를 돌리니 설비 아저씨가 트럭 안에서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경민 엄마, 뭐 하세요? 얼른 타요. 그러다 감기에 걸리겠어요. 나는 구세주라도 만난 기분으로 얼른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축축히 젖은 내 꼴을 떠올리니 민망함이 몰려왔다. 아저씨는 꼭 제가 곤란할 때마다 나타나시네요. 그는 천천히 차를 몰며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게요. 뭐 이런 게 운명인가 싶기도 하고. 차 안에 정막이 풀리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근데 경민 엄마, 오늘 같은 날 운동은 왜 하러 나갔어요? 그러게요. 집에 나올 때는 비가 안 오더니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하하. 누구나 소나기는 피할 수 없는 법이죠. 그가 무심히 던진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사실 경민 아빠 일 알게 됐을 때 내가 괜히 얘기했나 후회도 좀 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저씨, 덕분에 시원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사세요. 대화는 점점 편안해졌고 나는 호기심에 물었다. 그런데 아저씨는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혹시 저 스토킹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운명이죠. 그는 크게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쳤다. 허허,
내가 경민 엄마 정도면 매일 따라다녀도 후회는 없죠. 그의 예상치 못한 농담에 웃음이 터졌다. 점잖은 줄 알았더니 의외로 이런 말도 잘하시네요. 경민 엄마는 왜 아직 혼자예요? 좋은 사람 만날 때도 됐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어렵기도 하고요. 너무 신중하기만 하면 인연을 찾기 어려워요.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죠. 아무나요? 아무나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너무 가리지는 말자는 거죠. 대화는 어느새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흘러갔다. 근데 아저씨는 왜 혼자세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요? 정식으로 만나는 사람은 없어도 그냥 편하게 지내는 비밀 친구는 있어요. 비밀 친구요? 우와, 그런 것도 하세요? 이 나이에 행복이 뭐 별건가요? 눈치 안 보고 서로 즐기면서 사는 거죠. 그의 말에 나도 장난스럽게 물었다. 혹시 비밀 친구 조건 같은 거 있나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경민 엄마 정도면 좋죠. 갑작스러운 답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가 농담이라며 웃어넘기길래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럼 아저씨랑 비밀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 잠시 생각해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떨 것 같아요? 뭔가 긴장되고 재밌으면서 흥미로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일단 시작해보죠. 서로 비밀로 하기로 약속만 하면 되죠. 그의 다소 황당스런 제안에 우리는 웃음꽃을 피웠고 짧은 대화 속에서도 차 안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소나기를 계기로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경민 엄마의 하루는 늘 빠듯했다. 경민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틈틈이 재취업을 준비하며 지내던 그녀는 요즘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걸 느꼈다. 바로 그 아저씨. 오래된 작업복에 늘 검댕 묻은 얼굴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 남자였다. 그날도 예고 없이 비가 내렸다. 고장난 우산을 들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는 길.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경민 엄마, 여기 내 우산 써요. 고개를 돌리니 아저씨가 커다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비에 젖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은 말없이도 위로가 됐다. 아저씨는 제 인생의 흑기사 같아요. 흑기사요?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소 지었다. 네,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시잖아요. 짠 하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흑기사까진 모르겠고 그냥 인연이죠. 그래도 그게 경민 엄마한테 힘이 되어준다니 기쁘네요. 그럼 경민 엄마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아저씨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야죠. 신세 갚아야 하니까요. 아저씨 덕분에 비도 피하고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냈잖아요. 저 오늘 집에서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나야 경민 엄마가 불러만 주면 고맙죠. 그렇게 초대된 저녁 식사 자리. 경민 엄마는 해물칼국수와 보쌈을 만들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는 손끝에 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기분 좋은 흥얼거림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저녁 식탁에 둘은 나란히 앉았다. 칼국수의 진한 국물 맛이 그날의 분위기처럼 깊었다. 복분자주를 나누며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병은 3개나 비워졌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한층 가까워졌다. 경민 엄마, 내 부탁이면 뭐든지 들어준다고 했지. 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농담인 줄 알고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말씀만 하세요. 아저씨가 원하시면 뭐든지. 그런데 그의 눈빛이 살짝 바뀌더니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민 엄마랑 연애하고 싶은데 이번엔 경민 엄마가 내 흑기사가 되어줄래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한번 만나봐요. 그렇게 시작된 교제는 6개월 동안 이어졌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그녀와 경민이를 돌봐주었고 그녀도 그의 진솔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어느 날 아저씨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경민 엄마, 사실 말 못한 게 있어요. 저 옆 동네에 아는 여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냥 아는 사이긴 한데 이제 더는 이래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삶이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재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끝내는 게 저도 마음 아프지만 경민 엄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과의 이혼 후 첫 번째로 시작된 사랑이었다. 허무하게 끝나기엔 너무 소중했고 너무 아쉬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와의 이별 후 일주일, 경민 엄마는 여전히 그를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주말, 갑자기 카톡 알림이 울렸다. 경민 엄마, 오늘 시간 있어요? 설마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아닐까?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집으로 불렀다. 집에 들어선 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헤어지고 나서야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전이었다. 하지만 그를 보는 순간 자신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하자고요. 나도 아저씨도. 그렇게 다시 시작된 연애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민 엄마와 아저씨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누구의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경민 엄마가 물었다. 아저씨,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해요? 그럼요. 경민 엄마가 비에 젖어 우산도 없이 걷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아저씨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우산이에요. 그녀의 말에 아저씨는 수줍게 웃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작지만 반짝이는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사랑은 끝없는 용서와 익숙해질 수 없는 친밀함의 표현이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일도 많이 생기죠.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199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늘일은 조립식 주택을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온천 개발이나 들판에 사무실을 만들 때 조립식 주택으로 많이들 짓습니다. 지방 출장이 많았고 한 번 가면 15일 정도는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숙소는 근처에 장기 모텔방을 얻어서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2명이나 3명이 지냈고 운이 좋으면 혼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간 곳에서는 작은 사무실을 짓게 되었고 2명의 인부와 저랑 해서 3명이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기 투숙을 잡으려고 모텔을 알아보았는데 근처에 모텔이 별로 없더라고요. 방은 2개로 잡았고 저는 방을 혼자 쓰게 되었습니다. 지하에는 조그만 단란주점이 있는 모텔이었습니다. 일하는 곳은 차로 20분 정도 가야 했었고 아침이면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자 축에 속했습니다. 2명의 인부는 아직 초보였으며 제가 일머리를 잡고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모텔 근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시간도 많이 남고해서 소주도 한 잔 들어간 김에 모텔 지하 단란주점 가서 맥주의 노래도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샤워를 하고 모텔 입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그런가 단란주점에는 손님이 없더라고요. 과일 안주 하나와 맥주 10병을 시켰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시골이라 아주머니 한 분이 서빙을 해주시네요. 그냥 맥주나 마시고 노래나 하고 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30분쯤 지나니까 여자분 2분이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쪽을 쳐다보면서 이런 곳에도 젊은 아가씨들이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저는 아가씨들을 불러서 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서빙을 하면서 저희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오빠들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네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왔다고 했고 그녀는 본인도 집은 서울이라고 합니다. 조금 얘기를 하다가 그녀가 나갔고 제 앞에 앉아있던 일행 2분이 그녀들을 원하는 눈치였습니다.
여자분들 불러서 같이 놀까요? 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고 합니다. 이왕 기분 내는 거 그러자고 했습니다. 두 분의 여성분들이 저희 방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분들과 춤도 추면서 놀았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게는 룸이 2개 있었고 홀에는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는 조그마한 가게였습니다. 맥주 마시면서 은근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두 분은 못내 아쉬운 표정들을 하시네요. 저희는 그렇게 계산을 하였고 두 분 팁까지 챙겨주고 나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할 일도 없고 해서 TV나 보고 있었네요. 새벽 1시쯤 저는 불을 껐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갑자기 제 방문이 열리더니 누가 후다닥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누구야 하고 소리를 쳤네요. 화장실 쪽으로 가보았고 문을 잠그고 있어서 열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신데 여기 들어오셨나요? 하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그제서야 문이 열립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단란 주점에 있던 아가씨였는데 그녀는 덜덜 떨면서 손가락을 입 쪽으로 갖다 대며 조용히 해달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줄까요?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합니다. 조용한 말로 조금만 여기 숨어 있게 해달라고 하네요. 일단 나와서 방으로 가자고 했고 그녀는 방에 들어와 조용히 창문을 열어서 밑을 내려다봅니다. 방에 불을 꺼달라고 해서 불까지 꺼버렸나요? 동네 깡패 같은 놈인데 자기를 좋아한다고 술 먹고 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하네요.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도 그놈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풀려나서 또 찾아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데서 일을 하시지 왜 여기서 일을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가게에 돈을 빌린 것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수건에 물을 적셔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주인과 그놈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모텔도 뒤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모텔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다행히 저희 방에까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내일 일도 해야 하는데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녀는 저보고 자라고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조금 있다 그놈이 가면 알아서 간다고 하나요? 그녀는 술도 좀 마신 것 같았고 피곤했는지 바닥에 누워서 잠이 들었나요? 저도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자꾸 깼던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옆에 여자가 자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자인 제가 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젊고 이쁜 여자분이었는거려. 상황이 그렇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일어나 보니 그녀가 이미 가고 없더라고요.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 자제가 도착하였고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숙소로 들어왔네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고 누가 노크를 합니다. 누구세요?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나요? 저는 문을 열었고 어제 그녀가 술에 취해서 있나요?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저에게 쓰러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그녀를 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모르겠나요? 저도 일단 옆에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저는 그녀가 자고 있길래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녁에 모텔에 왔더니 그녀는 없네요. 그날 새벽에도
그녀가 또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자기 안방인 줄 착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술은 많이 안 먹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조금 취해 있더라고요. 저는 왜 자꾸 여기로 오냐고 물었네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침대에 눕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새벽이라 자야 하기 때문에 그냥 누웠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그냥 잠을 자지는 않더라고요. 손이 올라오기도 하고 건들지 말아야 할 곳도 건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꼬 대인가 했지만 계속해서 건들길래 일부러 그러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원하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고 그녀와 사랑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여러 번을 했습니다. 출근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오직하면 점심 먹고 낮잠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골아떨어졌나요? 일행분들이 저를 깨워서 간신히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새벽에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서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릅니다. 뭔가 서로 대화가 오가면서 사랑도 해야 하는 건데 새벽마다 술에 취해서 찾아오고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고 했으니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렇게 그녀와 이별을 하였습니다. 현장 일이 끝났으니 저도 집에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와의 마지막도 저는 그녀와 무슨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났다면 지금도 만나고 있었을까요? 아무튼 정말 이상한 인연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할 얘기는 진짜 있었던 일이었고 2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부모님의 도움과 누나의 도움으로 태국에서 요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손님들이 있고 태국 현지의 교민 잡지를 통해서 광고로 오시는 개인 손님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1인당 10만 원이며 코스는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일단 첫 코스는 원숭이 섬에서 먹을 것을 던져주고 2번째로는 줄 낚시이며 3번째는 스노클링입니다. 지인 소개로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는 방식이며 가격은 물론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정원은 13명 인원 요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경기여서 여행객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성분이었는데 독배로 3명이서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비싸다고 설명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며 하루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들의 시간에 맞춰서 아침 9시경에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녀들이 도착을 했고 저는 인사를 하며 그녀들을 요트에 태워 출발을 하였습니다. 태국에는 섬들이 많은데 혹시 어디로 가고 싶은 곳이 있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예쁜 섬에서 해수욕을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지금 시기에는 코란 섬이 조금 더 사람들이 없으니 그쪽으로 간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들은 옷을 갈아입고 싶다고 하시길래 안으로 안내해드렸고 거기서 비키니로 다들 갈아입고 나오시네요. 3분 다 한미 모델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나이들이었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궁금하긴 했지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녀들끼리만 즐길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배를 세워드렸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통에 구경은 하고 싶었지만 저는 배 안으로 들어가서
에어컨을 켜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한참을 물놀이를 하다가 배로 올라오시네요. 큰 수건을 배 앞에 까시고 선탠을 하시는지 크림들을 서로 발라주며 선글라스까지 쓰고 누워서 즐거워하시네요. 선탠이 끝난 그녀들은 배가 고프시다고 하셔서 섬에 배를 정착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녀들은 바다향이 듬뿍 나는 음식들을 주문하고 시원한 음료수도 하나씩 주문한 후에 여유롭게 그 시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저도 옆 식당에서 대충 식사를 해결하였고 그녀들과 합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그녀들은 저에게 어디가 좋은지 추천을 해달라고 합니다. 시간상으로 마지막 코스로 어디를 모시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원숭이 섬을 얘기해 보았지만 거긴 싫다고 하시나요? 한 분이 술을 살만한 데를 먼저 가달라고 하시기에 제일 가까운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들은 술과 먹을 걸 몇 가지 사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녀들은 음악을 틀어놓고 바다 의 아름다운 곳에서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산호섬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군데군데 기둥처럼 생긴 섬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고 바다는 에메랄드색으로 너무 푸르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산호섬에 도착해 배를 세우니 그녀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할 일이 없으니 그냥 앉아서 그녀들이 틀어놓은 노래나 들으면서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도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시네요. 저는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은 못 마신다고 했지만 그녀들은 같이 마시고 조금 쉬다가 천천히 들어가자고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일 친한 친구들과 추억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여행 일정은 아직 며칠이 남은 상태라고 하네요. 며칠을 어떻게 하면 절대 잊지 않을 여행이 될까 고민들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노을이 지려는지 바다가 붉은 빛을 띄우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술도 어느 정도 마셨고 운전을 하려면 술이 깨야 하기 때문에 깰 때까지 조금 누워 있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워서 잠시 잠들었는데 한 분이 오셔서 저를 흔들어 깨우시네요. 술이 조금 취하신 상태인 것 같았고 저한테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달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녀의 얘기는 자기들 3명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겁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 중에 친구들이 갑자기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러 왔다고 하네요. 저는 솔직히 싫지는 않았지만 쉽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녀는 절대 비밀로 서로 이 문제로 얘기하는 것 없이 지금 이 순간만 서로 즐기자고 합니다. 한참 생각하다 저는 허락을 하였고 그녀들은 수건으로 저의 눈을 가린 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일을 마친 후 저는 배를 몰고 항구로 왔습니다. 그녀들은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돈을 2배로 줍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떠났고 저는 아까 있었던 일들이 꿈인가 생시인가 잠시 상상해보니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아무튼 저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주신 3분께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들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희 동네는 주변에 작은 슈퍼는 있지만 일찍 마감을 하기 때문에 늘 항상 편의점이 그리운 동네였어요. 편의점 하나 없던 한적한 동네에 편의점 하나만 생겼으면 좋겠다를 매일같이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녁 늦게 맥주 한 캔 하고 싶은데 옆 동네 편의점까지 걸어가야 하기에 더운 여름에도 맥주 한 캔을 포기해야 하는 이 심정을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공사를 시작하는 한 건물에 편의점이 생긴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 편의점 소식에 환호했죠. 그렇게 편의점이 오픈하던 날 드디어 기다리던 편의점이 생겼기에 신나는 마음으로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환호할 일이 이곳을 매일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겨버렸어요. 키도 크고 웃는 게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멋진 편의점 사장님을 보는 순간 저는 그분 때문에 매일같이 편의점에 출석 체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저 남자랑 꼭 사귀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몇 년 전 남자친구한테 환승으로 차이고 나서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남자였어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던 저였는데 처음으로 편의점 사장님을 보고 눈에 하트 뿅뿅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생판 처음 보는 남자한테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편의점 사장님은 제 마음을 홀딱 뺏어가버린 남자였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주 보면 정든다고 하는 어른들의 옛말이 있듯이 저는 매일 편의점에 하루에 2번 일부러 아침 저녁으로 눈도장을 찍었답니다. 출근 전 괜히 한번 들려보고 퇴근 전 집에 전화해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 또 한번 들리고 그렇게 매일 2번씩 꼬박꼬박 들렸어요. 회사에 출근해 있으면 사장님 생각에 빨리 퇴근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 감정에 그냥 사장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회사 퇴근 후에는 하루 동안 피곤함이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며 편의점 사장님을 보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어요. 편의점 사장님은 저에겐 저만의 비타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침 저녁으로 눈도장 찍으며 노력한 것이 드디어 빛을 발한 걸까요? 매번 제가 산 물건을 결제만 해주시던 사장님께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사장님과 몇 마디의 대화를 주고받고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사장님과 저는 연락처를 주고받아 연락을 시작했고 그날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설레는 카톡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설레는 썸과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상시에는 잠을 잘 시간인데 설레는 연락을 할 때는 읽음 표시 일이 없어지기만 기다리고 일이 없어지면 답장 오기만을 기다리고 무한 반복을 하다가 잔 건가 안 잔 건가 싶게 자본 기억 있으실 거예요. 새벽 늦게 잠이 들어도 아침 출근길 사장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눈이 떠질 정도로 콩깍지가 쓰여버린 저는 매일 잠을 못 자서 눈은 팅팅 부었지만 마음만은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내 모습을 알아준 편의점 사장님은 저에게 먼저 고백해 주셨어요. 일부러 아침 저녁으로 오는 게 처음엔 그냥 자주 오는 손님인가 보다 했지만 변함없이 한결같은 제 모습의 사장님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며 이젠 손님 말고 여자친구 하자며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두근두근 설레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한적한 동네이다 보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잘 구해지지 않아 사장인 남자친구는 새벽에만 잠시 동생이 교대해주고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편의점 안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편의점 내부에 창고가 있어 그곳에서 식사와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평상시와 다름없이 퇴근 후 남자친구를 조금이나마 쉬게 해주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창고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쉬고 있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안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기 전 헤어질 때 안아주긴 하지만 그 밀폐된 공간에서
갑자기 안아주고 입맞춤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괜히 부끄러워 밀쳐내며 뭐야 하고 했는데 다시 더 세게 저를 꽉 안더라고요. 손님 오면 어쩌려고 그래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조용히 나가 편의점의 문을 잠그는 거예요.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두근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던 찰나 남자친구가 창구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처음 나누는 사랑이 누추한 역이어서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뜨거운 사랑 한번 나누자며 뜨거운 입맞춤을 퍼붓는 남자친구에게 그냥 저를 맡기고 말았어요. 아직 연애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뽀뽀밖에 하지 않은 우리는 흥분이 최고조로 달아올라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좁은 창고 안은 남자친구와 나의 호흡의 습기와 열기로 가득 차버렸어요. 남자친구는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완벽하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나갔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나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 남자 그것조차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니 너무 행복했어요. 남자친구의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버린 그날 우린 그렇게 설레면서도 스릴 넘치는 첫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열정을 쏟아낸 뒤 정성스럽게 입맞춤하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한동안 같이 안고 있었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달아오르는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누었어요. 처음 사랑을 나누고 난 뒤로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더욱 커졌고 남자친구 역시 저를 더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창고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눈 뒤로 매일같이 편의점 안에서 스릴을 즐기게 되었는데요. 점점 더 스릴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문을 잠그지 않고 손님이 오는 것을 확인하며 사랑을 나누며 매일매일 창고 안을 열기로 뜨겁게 달구었죠. 그 뒤로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창고가 아닌 남자친구 집과 더 편한 공간인 모텔에서 더 열정적이고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창고보다는 집과 모텔이 공간적으로 편할 수는 있겠지만 남자친구의 숨소리를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남자친구와 나의 열기로도 습해지는 비좁고 밀폐된 창고 안에서 하는 사랑만큼 흥분되고 뜨거운 사랑은 없는 것 같네요. 우리의 사랑은 앞으로 스릴과 행복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좋은 일을 해서 하늘이 짝을 찾아준 사연을 소개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다들 영화 같은 일이 아니냐며 호들갑을 떠는 연애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사랑, 희생 그리고 정직 같은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과하지 않나 보여주기의 식인가 싶었는데 오래 다닌 직원들은 모두들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큼 단합도 잘 되는 곳이죠. 수익금을 기부하거나 크리스마스 시기에 보육원, 미혼모센터 등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연랭사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다행히 저희는 휘청하는 사업체는 아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기적인 봉사활동이 지침으로 내려졌습니다. 강제로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팀마다 장소를 정하고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그날은 근무한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들 주기적인 방문을 어려워했지만 어차피 급여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쉬는 날 불러내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맡은 곳은 저희 도시의 작은 복지관인데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갈 곳이 없으신 노인분과 장애인분들이 40명 남짓 있는 곳입니다. 가서 식사를 도와드리고 청소 그리고 사회봉사자분들이 목욕을 진행할 때 돕는 일을 합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정말 정신도 없고 생각보다 봉사라는 게 고되구나 싶어서 몸살도 났지만 몇 달 다니다 보니 너끈해졌습니다.
저처럼 가정이 따로 없는 팀원들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격주로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몇 명만 따로 주말에 한 번 더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S씨는 성질이 고약하다며 다들 손살에 치는 노인분도 곧되어 찾으실 정도로 성격이 아주 밝고 쾌활하신 분입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매주 3회 방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에 방문할 때에는 뵙지 못하는데 평일에 전체 팀이 함께 방문할 때에는 항상 뵙게 되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힘들지 않냐면서 바카스를 건네주시는 모습에 멋진 여성분이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묶어 틀어올린 머리와 항상 편안한 옷차림이시지만 볼 때마다 빛이 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멀지 않은 곳에서 식당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중에는 직원들이 봐주고 주말에는 출근하셔서 못 나온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한번 찾아가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집에 와서 언제 갈지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여성분에게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전에는 항상 새초롬한 스타일의 여성만 만나오던 저인데 스스로도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직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공주님 같은 스타일의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쉽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정이 떨어져서인가 싶었습니다. 이후에 운영하시는 음식점에도 찾아가서 식사도 하며 얼굴을 익히고 일부러 평일에 연차를 사용해서 복지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정도였어요. 그녀도 당연히 알았겠죠. 여느 때처럼 목욕을 도와드리고 뒷정리를 함께하고 있다가 혹시 이번 주 저녁에 시간을 내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목요일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뒤 번호를 교환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만나는 날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한잔하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한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운동 겸 취미로 종종 산을 타는데 함께 간 날이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야영도 함께 하자고 해서 떠난 산길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자친구들과도 등산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가자 혹은 업어달라는 둥 칭얼거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산을 오르고 텐트를 칠 때에도 나서서 도와주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라면 결혼을 해도 좋겠다 싶어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망설이던 그녀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연락도 받지 않고 정기 방문 날에는 복지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게를 찾아가서 무작정 이야기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일찍 말하고 싶었는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때 만난 남편이 있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일을 하다 기계에 빨려 들어가 장애를 얻었다는 것과 삶을 비관하여 세상을 등진 것까지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집에도 온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의 칫솔이나 옷가지를 멍하게 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나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좀 더 그녀에 대해 알고 싶다면 말을 꺼낼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한달음에 달려가 그녀의 집 앞에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달래주었죠. 엉엉 우는 그녀를 안고 잠이 들 때까지 토닥이며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시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연애를 지나서 내년 여름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큰 흠이라고 소갈이하며 결혼을 거부하고 밀어내던 그 사람이었지만 제가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러포즈하던 그날도 바보같이 엉엉 울면서 고맙다고 하던 그녀였습니다. 저희는 계속 쭉 복지관에 봉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들 좋은 일을 해서 목동이 같은 인연을 만난 거라고 덕담들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곧 저의 와이프가 될 그녀는 제가 복이 많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에게 그녀가 더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욱 고단하고 힘이 들겠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주저앉히는 모든 일이 있더라도 앞서가며 이끌어주며 그리고 다독여주며 살아갈 사람을 만났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오늘은 그녀의 전남편 기일입니다. 저 몰래 전 시댁에 전화하며 다독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다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기분 나쁘다 생각할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의 심성이 아직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의와 진실된 마음이 모여서 그녀가 저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기도 하고요. 앞으로 그녀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이 업계는 현장 경험과 경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생생한 현장 경험을 쌓고 싶어서 작은 중소업체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현장은 사회초년생이고 여자인 저에게는 너무 거칠고 힘든 환경이었어요. 현장에는 단기 일용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말도 행동도 거친 편이셨고 아니다 싶으면 다음날 나오지 않으시곤 했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서 일감을 배당하고 관리하며 보고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인부분들이 갑자기 나오지 않으셔서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날도 새로 오신 분들에게 공사 현장의 구조와 해야 할 일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분이 질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몇이냐, 남자친구하고는 어디까지 가봤냐라며 질문을 하는데 불쾌하더라고요. 그런데 티를 내면 또 일을 안 하고 나가겠다고 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남자분이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왜 그러시냐고 어서 일이나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 처음 인력시장을 통해 오신 젊은 남자분이더라고요. 그 순간 그 남자분이 구세주 같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커피 하나를 사들고 그 젊은 남자분을 찾아갔어요. 그 남자분은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온몸에 땀이 흥건할 정도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땀방울의 정직함을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 그 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막노동을 하시면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죠. 아까 도와주셔서 감사했다며 캔커피를 건네자 그 남자분이 지저분한 손으로 받아 미안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괜히 더 부끄러워지실까봐 감사의 인사만 전한 후 자리로 돌아왔어요. 다른 직원으로부터 그 남자분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군 제대 후 복학하기 전까지 잠시 알바를 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이라는 총 공사기간 내내 그 남자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현장에 나와 일하셨어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늦게 현장을 떠날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는 그 남자분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도 떠오르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그 남자분도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렇다 할 대화나 만남도 없이 서로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헤어졌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크고 작은 경력을 쌓으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창업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동안 일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짧은 연애도 해보았지만 인연이 아니었는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얼마 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다른 업체와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큰 공사고 의뢰인의 요구 조건도 까다로워서 첫 미팅부터 긴장이 되었죠. 원래 직접 나서지 않고 직원들에게 보고만 받는데 이번에는 직접 미팅 현장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쪽에서 보고를 시작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자료 없이 머릿속에 있는 대로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제 보고가 끝나자 상대 업체의 한 남자분이 박수를 치면서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딘가 낯이 익은데 희미한 얼굴이었죠. 미팅이 끝나고 복도에서 그 남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어요. 캔커피를 건네면서 5년 전 기억나냐고 묻는데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5년 전 공사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던 복학생 청년이 상대 업체 대표로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녁 그 남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지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건축 전공자였고 단순히 아르바이트비를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을 제대로 알고 싶어 5년 전 일을 했던 거래요.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창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회사를 일군 거라고 하더라고요. 땀 흘리며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남다르다고 느꼈는데 역시 목표가 있어서 그랬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5년 전 그때 저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대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자신이 없었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이 마음을 고백하리라 다짐했다고 하네요. 문득 5년 전 그때 내 마음은 어땠나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세상 물정 몰라 순수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 때가 많이 묻었나 봐요. 느닷없는 고백에 진정성이 있는가 묻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일이 더 중요하다며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신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싫은 것은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닌 그 남자에 대한 제 감정은 애매했어요. 관심이 부담이 되는 것은 순간이라고 공과 사는 구분하시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남자가 좀 자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5년 전 공사 현장에서 일에 집중하던 모습 그대로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작업을 하더라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남자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꽤 괜찮고 겉과 속이 같은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협업을 하면 작업이 지체되기 마련인데 일적으로 잘 맞아서 추진 속도도 빨랐고요. 열심히 작업한 결과 의뢰인이 크게 만족하면서 대장정의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어요. 마감 회식이 끝나고 그 남자가 술에 취한 저를 바래다 주게 되었어요. 집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5년 전 처음 만나고 다시 만난 것도 어쩌면 인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함께 일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지켜보니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 남자가 환호하며 저를 와락 끌어안더라고요. 그 품이 얼마나 넓고 따뜻하던지 오래오래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같은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대화도 잘 통해서 좋더라고요. 물론 연애도 뜨거웠고요. 그 남자나 저나 연애 경험이 있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척하면 척사랑의 시그널을 수시로 주고받았어요. 사무실도 같은 지역에 있어서
중간에 일하다가도 필이 통하면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죠. 일만 잘 통하는 줄 알았는데 몸과 마음도 잘 통하는 우리는 천생연분이라며 지금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일도 사랑도 모두 이룬 지금 행복이란 더불어 나누는 거구나 싶어요. 저는 땀방울의 정직함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듯 이 남자도 그 정직함을 아는 사람이기에 더 믿음이 가요. 앞으로도 이 남자와 열심히 일하면서 정직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려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3살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3년째 연애를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사귀고 헤어졌던 남자 때문에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가 않아서 연애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그렇게 연애했던 제 사연을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29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클럽에 놀러 가자고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전 원래 시끄러운 곳도 안 좋아하고 술 마시는 것도 즐기지 않는 편이라 클럽이나 헌팅 술집 이런 데는 잘 안 가거든요. 아무튼 클럽은 태어나서 처음 가는 거였는데 그냥 조금만 노는 척 있다가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억지로 따라갔나요. 엄청 유명한 클럽이라고 해서 갔더니 5성급 호텔 지하에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클럽으로 들어가자마자 친구들은 신이 나서 지들끼리 춤을 추겠다고 무대 쪽으로 가버렸고 전 그냥 구석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한 남자가 계속 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술이 많이 취해서 저런가 싶어 그냥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냥 자리를 피해야겠다 싶어서 지나가려고 하니 제 팔을 확 낚아채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다음 행동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 귀에 귓속말로 너무 마음에 드니까 같이 나가서 자기 호텔방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호텔로 가자고 말을 하니 순간 너무 화가 나고 불쾌해서 그 남자 뺨을 한 대 쳐버렸어요. 건너편에서 춤추던 제 친구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그 남자의 친구들로 보이는 남자친구들도 몰려오더라고요. 싸움이 날 것 같았는지 제 친구들이 저를 끌고 클럽 밖으로 나왔고 그 남자 무리도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니들이 나한테 싸움 걸면 싸우고 경찰서라도 가면 되는 게 아니겠나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한테 잠깐 저를 놔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 남자를 향해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친구 무리한테 뭐라고 말하고는 혼자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 남자는 기분 나쁘게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내가 처음 본 남자랑 호텔방에나 올라갈 것 같은 여자로 보이냐며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냐고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 남자는 순간 멈칫하더니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과를 하니 받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도 오해해서 때린 건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재밌게 노시라고 말하고 돌아서려고 하니 그 남자가 제 친구들과 저의 즐거운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사과하는 의미로 술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언제 가까이 왔는지 제 친구들이 끼어들면서 감사하게 합석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의 친구들과 제 친구들까지 그 호텔 맨 꼭대기층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꽤 비싸 보이는 곳이었는데 그 남자는 자주 와본 듯 들어가자마자 익숙하게 주문을 하고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룸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자리를 잡고 앉으니 그쪽도 4명 저희도 4명 머릿수가 맞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클럽에서 노는 것보다 이렇게 노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고 신나서 난리가 났어요. 지들끼리 술 마시고 안주 먹고 잘 놀고 있었고 그 남자는 제 옆으로 오더니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다고 말했더니 솔직히 제가 너무 자기 이상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클럽이라는 특성상 다가가는 방법이 좀 경솔했던 것 같다고 사과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놀고 나중에 따로 시간을 좀 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은근히 저도 그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서 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잘 놀고 헤어졌고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함께 드시는 거 괜찮겠냐고 하길래 좋다고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좋은 식당을 예약해 뒀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천천히 대화를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엄청 엘리트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이름만 들으면 아는 중소기업의 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또래로 갔는데 어떻게 임원이 되었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부자 남자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저를 집에 데려다 준 그는 저희 집 앞에서 저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니 자기와 좀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았고 저도 뭐에 홀린 듯 알았다고 대답해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그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연애는 매일매일이 공주놀이 같았어요. TV에서나 보던 명품 브랜드 선물을 몇 개씩 해주기도 했고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먹고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가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되는 날 그는 저를 처음 만났던 그 클럽에 데리고 갔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저도 리듬에 몸을 맡겨 춤을 추기도 하고 그와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가 제 귀에 갑자기 속삭였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같이 위에 잡아둔 호텔로 가자고 했습니다. 순간 그때가 떠오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뺨을 때리는 대신 뺨에 입맞춤을 하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 호텔로 올라갔어요. 그가 예약해둔 객실로 들어갔더니 입구부터 장미꽃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장미꽃은 침대까지 쭉 이어져 있었어요.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기뻐서 그의 입술에 제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제 몸과 마음에 불을 질렀고 그렇게 저는 그 남자랑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환희를 몇 번이나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을 보니 해가 뜨고 있었어요. 일어나 보니 그가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은 다시 제 입술을 찾아 입을 맞췄고 저희는 또다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와의 로맨틱한 데이트는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 어느 날 그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속으로 내심 프로포즈를 받는 건 아닐까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는 내년에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조건도 맞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여자라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당장 헤어지자고 말했고 그가 더 어이없다는 듯 제게 헤어질 필요가 있냐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결혼인 거고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멜로드라마였던 제 장르가 갑자기 막장 드라마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과 사랑이 따로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 그와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 후로도 그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꾸준히 왔지만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남자를 계속 만나보고 썸이란 것도 몇 번 탔지만 연애로는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와 보냈던 드라마 속 여주인공 같았던 순간들이 계속 저를 괴롭혀서 연애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끝나버렸습니다.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연애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의 주부예요. 결혼한 지 8년 차, 두 아이를 연달아 낳아 기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네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1년을 잔잔하게 연애하다가 정들고 익숙해져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뜨겁게 타오르거나 너무 설레어서 미칠 것 같은 연애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젖어든 편안한 만남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인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에게 설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겨나 기르다 보니 딱히 신혼도 없었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기니까 남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네요. 서로를 보면 안고 싶고 안기고 싶어야 하는데 남편이나 저나 그러지 않다 보니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남편의 온기를 느끼고 싶더라고요. 하루는 용기 내어 다가갔는데 남편이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 순간 자존감이 내동댕이 쳐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속상해서 한참을 숨죽여 울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젊다면 젊을 수 있는 30대인데 남편이 있어도 독수공방인 제 신세가 참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할 수 없고 외로운 밤은 깊어만 갔어요.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블로그에 익명으로 일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혼자 토로하다 말아야지 싶으면서도 누군가가 내 마음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 남짓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데 어느 날 낯선 쪽지를 받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제 글을 꾸준히 읽고 있었고 그 진심이 느껴져 쪽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멀리서나마 늘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라는 내용이었어요. 짧은 쪽지는 얼어붙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위로와 위안이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쪽지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며칠 후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쪽지가 왔어요. 일상적인 내용이었는데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서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블로그까지 가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여행과 음악을 좋아하는 중년의 남자 같았어요. 블로그에는 다양한 여행지와 음악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전문가 이상의 식견과 실루엣만 비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근사한 사람이 나의 비루한 일상과 감정에 관심을 가져준다니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매일 그 남자의 블로그를 방문했고 부끄러워서 댓글을 남기진 못했지만 공감을 누르며 마음을 표현하곤 했죠. 그 남자 역시 제 방문 사실을 알고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과 음악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느새 그 남자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 남자와의 대화는 일상의 활력이었어요. 3개월 넘게 쪽지를 주고받으며 하루하루가 즐거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의 내한 공연 티켓을 선물 받게 되었다며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잠시 망설이자 그럼 블로그의 이웃들과 함께 가는 것은 어떠냐고 재차 권하더라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좋다고 했어요. 드디어 공연 날이 다가왔어요. 친정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는지 미칠 것 같았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지만 지난 3개월간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과 처음으로 대면한다니 괜스레 긴장되더라고요.
공연장에 도착해서 예매한 좌석을 찾아 들어갔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찾게 되더라고요. 캐주얼한 차림이 너무 잘 어울리는 한 남자분이 제 별칭을 부르며 활짝 웃는데 평소 제가 상상했던 모습 그 이상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공연도 좋았지만 바로 옆에 마음으로 동경했던 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더 떨리더라고요. 공연이 끝난 후 이웃님들과 뒤풀이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분은 조용한 듯 하면서도 부드럽게 분위기를 리드하시는데 너무 멋져 보였어요.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금방 취하고 어지럽더라고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 결국 그 남자분이 저를 부축하면서 택시로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었어요.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설레고 좋더라고요. 택시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술을 마셔서 그런가 그분의 음성이나 미소, 다정다감함, 모든 게 꿈을 꾸듯 몽롱하고 환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긴 건지 저도 모르게 그 남자분 볼에 입맞춤을 해버렸어요. 그 남자분은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입술을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분과 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뜨겁게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깨고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내 그 남자분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을 보니 제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것 같았어요. 하긴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이런 설레는 감정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자석에 이끌린 듯 그 남자분과 수시로 연락하며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남자분과 저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 남자분은 남편과는 차원이 달랐고 난생 처음으로 황홀경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었어요. 헤어날 수 없는 늪처럼 그 남자에게 깊게 빠져들고 있을 무렵 낯선 쪽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실체라고 온 쪽지는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남자는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아줌마들을 전문적으로 꼬시는 카사노바라는 거예요. 그동안 피해를 본 아줌마들이 여럿 있고 지금은 제가 타깃이라며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믿을 수 없었죠. 여전히 친절하고 다정한 그 남자를 보면서 마음 한편에 드리워지는 의심은 지울 수 없었어요. 의심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불시에 그 남자의 사업장으로 찾아갔는데 훤한 대낮에 낯선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따지고 화를 내기보다 그냥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며 허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남자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며 문자를 보내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낯선 사람을 쉽게 믿고 너무 깊게 빠져들었던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혼이 나간 사람처럼 낯선 남자에게 미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보니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성실한 남편과 아직 어린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제 인생 처음으로 겪어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스러운 일탈은 100여 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일상이 지루하고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요. 그래도 두 아이의 엄마이고 어른인데 부끄럽네요. 앞으로는 외롭고 힘든 감정에 매몰되기보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든지 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해소해 보려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